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어쩌면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한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여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시되는 발언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중심에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닐 텐데요. 11월 15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철수에는 선을 그었던 입장이었지만 11월 19일 이것을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파기되자 채 몇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인해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간철시키기 위한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진행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철회는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여행객들의 급감 또한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1차원적인 문제일 뿐 국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텐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방위비 분담 협상 3차 회의를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고 11월 11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주한, 주일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관련하여 보통의 미국인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이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성격 차이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면 한미 동맹 자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보여주기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조국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고 많은 국민께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과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정국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공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실망감에 휩싸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뿐일까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 쪽 고가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들이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다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가 밝히고 있는 부동산 발언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수치와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97.3부터 시작해 꾸준히 올랐고 2018년 10월에는 10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19년 6월 107까지 떨어졌지만 정부가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2019년 10월 지수는 108.1로 다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떨어진 이 주장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통계를 내세워 본인 스스로의 성과를 극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던 시기는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 강남권 17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는 3.3제곱미터당 2,257만원, 박근혜 정부는 902만원, 문재인 정부는 2,034만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했습니다. 비강남권이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는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약 2배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내놓은 고감도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은 정부 정책이라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으며 드디어 싸게 도단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착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 결과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하고 고령화 추세와 유통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증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 등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계십니까? 통계청은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56,800원 늘었고 소득 상위 20% 명목소득은 64,500원 늘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체감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 하위 20% 고령자의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가 진행한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 취업소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세금을 사용한 소득 늘리기,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이틀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자해행위고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기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고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꺼내들어 주장하는 사람들과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